네, 12월 23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선수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고 보는 조합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님이시고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딱 모셨는데 어제 임미애 의원님의 현장 상황이 있어서 이 나이스 타이밍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어제 네. 남태령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사실 고생은 안 했고요. 재밌었어요. 아니, 시위가 재밌으셨다니. 요즘 시위는 재밌잖아요. 네. 젊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요즘 집회 현장이어서, 그리고 또 추울 걸 대비해서 제가 모자도 쓰고 네. 목도리도 두르고 배 핫팩도 두르고 이러 가서 춥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제 손가락이 좀 얼어가지고. 아, 그렇죠. 한겨울에는 그게 좀 거기 그리고 힘든데요. 바람이 무지 세더라고요. 여의도하고는 좀 바람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응원봉은 뭘 챙겨 가셨어요? 아, 어제는 응원봉을 못 갖고 갔어요. 아. 집에 응원봉은 있는데. 어디 거죠? 아, 민주당 응원봉. 저 순간 어디 아이돌 그룹이셔서 망설이시나 민주당 했네요. 응원봉. 예. 네. 네. 아니, 농민분들도 이런 환대와 연대는 참 오랜만에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희 취재 갔던 이호선 기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012년도에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 예. 그때 축산농가들이 대거 거리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의 주장에 동의를 해주셨고 그때 저희가 연대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사실 2016년도에 한번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온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네, 예. 한번 왔었는데 아, 그때는 탄핵의 기운이 이번에도 확실히. 네, 그 수원에서 막힌 거죠. 아, 그때는 네, 수원이었어요. 수원에서 막혀서 해산이 예. 됐는데 이번에는 시민분들이 그냥 그날 밤에 이 소식을 듣고서 대거 몰려오면서 이걸 차벽을 뚫어준 거죠. 그리고 그 뚫는 과정에 사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틀 동안 고생을 좀 했어요. 네. 저희 댓글창에도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큰 역할 하셨다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심지어 그란트푸스님은 너무 추웠다 장갑 하나 더 챙겨가서 옆에 분 드렸다라고 참여하신 네네, 이야기도 맞습니다. 해주시네요. 손이 막 얼어가지고. 예. 네. 아니, 용해인 의원님은 응원봉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집 애기가 쓰는 베베핀 응원봉이 있습니다. 아이 또 집안의 어떤 분위기를 알려주는 네, 또 응원봉이네요. 애기 엄마들은 그런 뭐 베베핀 응원봉 아니면 이제 국민 육아템 튤립 이런 거 들고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아, 네네. 튤립 모양으로 맞아, 생긴 맞아, 거. 봤어요. 네, 애기들 네, 노래 네. 나오는 예.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누르면 저도 있어요. 역시 국민템이네요. 네, 그거 알아요. 예. 응원봉이 이렇게 K민주주의에서 새롭게 해석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용해인 의원님께서도 그 나이 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 특히 2030 여성이 좀 두드려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저는 그만큼 민주주의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87년 이후에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계엄을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머리 털라고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지난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일상을 파괴하는 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곧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일이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20대, 30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러 또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내란 이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매번 현장에서 느끼는 게 시민들 자유 발언 때가 있잖아요. 예.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청년 시국 선언문을 예. 제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저희 보좌진 방에 공유를 했어요. 한번 읽어봐라. 내가 역대 본 그 성명서 중에 최고의 성명서다. 그러면서 제가 공유를 했었고요. 가장 인상적인 용어는 그거죠. 교과서 안에 계엄령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게 용해인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 겪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이분들이 이 비상계엄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덕분에 저희가 민주주의 교육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게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은 시민들한테 있는 게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지금 특검법에 관련해가지고 네.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내란 중인 거죠.
이게 탄핵안은 가결이 되었지만 내란 수계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세력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피의자잖아요. 예. 내란 동조자이고 명분적으로나 아니면 그 논리적으로나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저희 의원들은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이 내란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란 주범들이 세를 다시 회복해서 뭔가를 도모하고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시간 벌기를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네, 기본소득당 입장도 마찬가지죠. 탄핵해야 된다. 네, 이제 예. 직후부터 기본소득당은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또 총리실에서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 헌법과 법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던 논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거부권을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오늘 총리실 입장을 보면서 좀 했고요. 그 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하지 않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있죠. 중이죠. 예.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내란에 직접 가담했던 공범이라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윤석열 정권의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직무 복귀와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셀프 방탄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 방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탄핵안 가결 이후에 쭉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보면서 내란 세력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면 이렇게 결국에는 비집고 올라와서 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 절대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에 저희도 진짜 동의하는데 예.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인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있는 사람이 이게 비상계엄령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뭐 탄핵안까지 가결은 되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을 조금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협의의 국정 파트너로 한덕수를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용해인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하고 기회를 준 것이 그들이 재결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준 것에 불과했다라는 판단을 요즘은 저희들이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상설특검의 경우도 즉시 국회에다가 특검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10일 날 상설특검 그 이야기가 됐는데 예. 정부 측에다 보냈는데 이거 아직도 추천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체 없이 이제 그러면 탄핵안을 올릴 수도 내일까지가 저희 데드라인이죠. 준비는 되어 있고요. 예. 내일까지 지켜보고 안 되면 답을 안 주면 저희 당은 하겠다, 예. 탄핵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부담스러워했던 게 오늘도 조선일보 일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틈만 나면 이제 탄핵하려고 든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용해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수 언론들이랑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탄핵에 대한 프레임을 짜는데 생각해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에서 뭐 검사 탄핵이든 누구 탄핵이든 했을 때 역풍을 맞았던 적이 없거든요.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도 탄핵하면 역풍 맞는다. 얼마나 보수 언론들에서 국민의힘에서 크게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막상 탄핵했을 때 별로 역풍이 없었거든요.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옳은 판단은 저는 국민들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수 언론들과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역풍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목적은 끊임없이 틈을 벌려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본인들의 어떤 다시 고개를 쳐들 수 있는 무언가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들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데 왜 우리가 어떤 탄핵의 역풍이라거나 뭐 등등의 뭐 프레임에 걸려서 허우적거려야 되는지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거부권 행사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었는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가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특히 농민 출신이시니까 임미 의원님은 네. 더 좀 눈여겨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첫 번째 국무 수행의 그 일이 거부권 행사. 농업민생사법을 네. 거부하는 거였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지만 그것을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우리들 마음을 먹었던 거는 이게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결국은 특검과 관련된 것도 네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사해라.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데 네.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또 어깃장 놓듯이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실제로 지난번에 그 남태령 그 농민 대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쌀 문제도 쌀값이 지금 18만 원이에요. 예. 18만 원이면 생산비 수준을 겨우 벗어나는 가격인데 이것 가지고 농민들이 생계비 농업소득이 지금 뭐 1,000만 원 안팎이면 결국 농림부도 농해소득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농사지어서 좀 먹고 사는 농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농업소득으로 우리 오로지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는 게 우리 유일한 희망인데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양곡관리법인데 이것을 보란 듯이 거부당하다 보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뭐 여기서도 걷어채고 저기서도 걷어채고 만만한 게 농민이냐라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는 탄핵 안 하면 오히려 역풍 맞는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요즘 분도 그런 계십니다. 생각 좀 많이 해요. 네. 이 상황에서 한덕수를 그냥 두고 안고 간다는 식으로 두면 우리가 정말 혼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탄핵하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그렇죠. 대한 네, 부분들도 순위로 궁금해하실 것 치면 같은데. 2순위여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목이 만약에 또 내란 특검이라든지 2가지 거부권에 대해서 어떤 행토를 할지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고민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텐데요. 네. 그 사람들이 한덕수가 낫냐 최상목이 낫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도찐개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는 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해요. 당시 국무회의 당시에도 보면은 한덕수 총리는 당시 이렇게 어쨌든 간 국무회의라는 요식적인 법적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었다면 그 전에 최상목과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강하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분명하게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지금 말씀처럼 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걸 좀 종식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어떤 권한대행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도 허락된 범위도 그렇고.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현상 유지라고 하면 윤석열 체제의 유지가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거부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탄핵으로 선택했던 건 윤석열 체제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탄핵을 한 건데 여전히 윤석열 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시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님이 슈퍼챗 쏘시면서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내란 숙이 아무것도 못하게 구속이든 파면이든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국회의원 두 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먼저 구속되어야 하는 사람은 윤석열인 거죠. 예. 그 종범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왜 수계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면.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안위 전체 회의가 예. 열려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남태령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좀 의문이었던 건 그거였어요. 여기 있는 남태령에 있는 경찰 병력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경력을 투입해서 썼다면 윤석열의 신병 확보에 이 경력을 투입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저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여전히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나 윤석열 신병 확보에는 소극적으로 사실 수사관 몇 명 가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남태령에서 있었던 농민 집회는 아주 적극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단호하게 압수수색과 그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 역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제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님들 네.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에서 뭐라고 하나요? 압수수색은 그러니까 그 경찰청 차장이죠. 직무대행 예. 같은 경우는 국수본에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국수본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은 좀 다르지만 뭐 신병 확보에 있어서는 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이나 사실은 신병 확보, 체포나 국민들한테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란 수계에 대해서 경호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집행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찰이 청장이 구속됐죠. 그리고 예. 서울청장 구속됐고 국수본부장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란 수계에 동조했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씻으려면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윤석열 체포에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모든 어떤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빠른 방법일 거다라는 점을 좀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수본도 사건 수사 의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없으면 뭐 배당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죠. 예, 방법은 특검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 앞에서 또 이게 막혀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많은 분이 지금 두 분이 한숨 쉴 만큼의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이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내일까지 뭐 시간은 저희 민주당에서 통보는 했지만 저는 이거는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내일이면 예.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면 그렇죠. 돌파할 수 있다. 거기다 예. 26일 날 저희 본회의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네. 26일 본회의 잡혔다는 것은 곧 그 의미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촘촘히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회의하면서 26일, 31일 이렇게 잡혀있죠. 네, 그리고 예. 27일도 잡혀 있지 않나요? 27일은 확정은 아닌 저도 확정까지는 못 네. 봤고요. 그리고 근데 1월 2일, 3일도 또 그쵸. 잡아놨어요. 26일, 31일 본회의를 하고 1일, 2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예. 한다가 이제 오늘 운영위를 통해서 의결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일 아니면은 국회가 요 시기에는 좀 휴가 기간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그랬더니 원래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회 때문에 그 연말을 이렇게 매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정면 돌파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또 그 바깥에 시민분들이 응원봉 들고 네. 또 이런 의사를 표현하시지 않을까 모두에게 굉장히 치열한 연말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율무차님이 이런 댓글 넣어주셨어요. 임미애 의원님 계좌도 좀 읽어달라고. 후원금 마감까지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후원금 못 네. 지웠답니다. 농협 301-0351 4075에 3 하나 땡땡땡이라고 하시네요. 자세한 거는 임미애 의원님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 용혜인 의원님도 말씀하시겠어요? 아, 네, 저는 다 찼구나. 네, 저희 기본소득당 후원 계좌의 한도는 아직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기본소득당에 후원해 주시면 윤석열 탄핵시키고 내란의 여러 공범들까지 철저하게 처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네. 최선을 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연말이라서 후원을 저희가 안 이런 해주셔도 이야기도 하게 네. 됩니다. 예. 네. 좋은 이게 또 후원금이 또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응원하는 정치인한테 후원을 하게 되면 우리 정치도 튼튼해지고 또 본인도 다시 이제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제 드리긴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계좌는. 아까 이제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행안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선관위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이야기 폭로들이 많은데요. 케이블 타이나 두건 등을 사용해서 선관위 직원들 특정 장소 감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입니까?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기로는 실제로 90여 명이 감금 시사인 보도입니다. 됐었다라는 네, 보도를 제가 보고 이제 현장에 지금 여기 방송을 하러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국회와 선관위 두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것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행안위든 어디든 이제 상임위 회의장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왜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박 불가의 상황인 것 같고. 반박 불가의 상황인데 왜 저렇게까지 실드를 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사인 단독 보도로 12월 3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이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네, 문상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아유, 네. 네. 요즘 시사인이 아주 열일하십니다. 모두가 함께 열일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식의 그 대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하거든요. 저희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둘이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현수막 관련해서도. 예. 근데 아니 법을 다뤘다는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 상황에 갖다가 그걸 쓰는 것 자체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한테 그 새로운 용어를 하나 가르쳐 주면 모든 곳에 갖다가 그 용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아이들이 막 그 말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딱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게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나경원 의원이 법을 한때 다루었다는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그 뭐라 그럴까 법꾸라지 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나 계엄 관련해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가 이게 또 무속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노상원 씨요. 예. 아니 정말 어쩜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통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굉장히 개연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장 드라마. 예. 이렇게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군인이 계엄을 설계했는데 그 사이에 심지어 무속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애기 동자. 예, 아기보살이라고 아기보살. 하는 간판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라는 네네. 것 같던데요. 아니, 도통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을 거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 예전에는 어떤 좀 믿기 힘든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것이 좀 사실 확인이 됐나? 그러니까요. 뭐 음모론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경계하면서 보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내란이라는 시도가 눈앞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보도가 나와도 다 그럴 법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비위, 성폭력을 이유로 어떤 강제 전역이 돼서 민간인이 된 사람이 내란을 모의했다. 그것도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좀 납득하기
지만 근데 들여다보면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순혈주의를 고집했던 정보사가 이번 내란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순혈주의 맥락 속에서 민간인과 함께 이 내란 모의를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에는 정보사를 포함해서 군대 내의 어떤 조직 쇄신과 개혁의 방향들을 탄핵과 또 탄핵 인용과 내란 처벌 이후에는 반드시 좀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가 많이 자리 잡혀져 있고 군 조직도 과거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80년대 이후에 많이 좀 정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그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군의 본연의 의무 예. 역할이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상적인 군 조직을 가지고 그 라인을 가지고 계엄을 모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한 분은 믿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꾸 사선을 따서 옆으로 빠져나와서 조직을 새로 구축하려고 하고 과거에 그 직을 맡았던 정보사 출신들 전역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 모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계엄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땡겨졌다는 거잖아요. 자꾸 김용현 말에 의하면 자꾸 뭔가 새는 것 같고 그리고 김병주 의원실에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장성들이 성명서를 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자꾸 정보가 새는 것 같으니까 불안감을 느꼈고 그러면서 계엄령 발표의 시기가 생각보다 땡겨졌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만큼 내란 모의 세력이 발붙일 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선을 통해서 모의마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그건 정말 우리한테 다행인 일인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라도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조금 우프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게다가 오늘 나온 경찰 조사 발표에 따르면 그 노상원 수첩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북한에다 NLL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뭐 이렇게 노조 등등에 대해서 수거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도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구체적인 이름도 있다고 하던데 아직 이름은 안 나왔거든요. 네, 예. 오늘 이제 행안위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예. 나왔는데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진 않았고 다만 사살이라는 단어가 있었냐라는 질문 윤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사실상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그냥 윤석열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인 조금 투입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사살까지 염두에 둔 여러 체포조와 군인 투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실탄까지 가지고 출동을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 확인 없이 언론 보도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체포조가 암살조로 둔갑이 됐고 군용 차량은 장갑차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막 해요. 그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보고 싶으면 특검을 하면 될 일인데 왜 특검은 반대하면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각 상임위가 현안 질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어디 뭐 비밀스럽게 제보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제보를 받더라도 다 검증 과정을 거쳤고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저희가 또 보도를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를 막고서 안 듣고 싶어 몰라 이런 것을 모르쇠를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서로 거의 죽으려고 작정한 당이 아니면 이러지 않죠. 국민의힘은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들도 그렇고요. 2017년 탄핵 당시에 본인이 이제 탄핵소추 단장이었죠. 예. 탄핵소추 단장으로서 했었던 말들과 지금의 말이 너무 다르고 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황당한 게 이게 이제 형사 절차에 있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그 내란에 대한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살아왔던 역사와 과정들을 다 지워버릴 만큼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TK 출신이신데 네. 그 TK의 네. 민심은 보통 어떻습니까? 아유, 그 경북 사람들이나 대구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그 탄핵 되던 날은 저희 거리에 모인 사람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가 모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에 있었고 남편은 대구에 갔는데 예.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그걸 영상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대구가 이만큼 모였다.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당시 유세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의 그 인원, 그다음에 2016년도, 17년도 뭐 탄핵했을 때의 그 인원 다 우리가 경험해본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20대들이 막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TK 딸들이 이 보수의 벽을 부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고 한 번 더 우리 역할을 우리 목소리를 내볼 만하다라는 좀 자신감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럼 부끄러워해요 자기들도. 그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민심도 다 오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어디에서 기대서 극우 보수의 목소리가 사실은 예. 굉장히 과대 포장되고 과대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의원이 저희 경북 지역구를 든 의원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괴롭다고. 지금 상황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오면 왜 너희 내란 동조 세력이다, 왜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내려가면 또 지역구 주민들이 왜 이재명 구속 안 시키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목소리가 극히 좀 지금은 좀 과대 포장이 된 것이고 다수의 지역민들은 너무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저것이 내가 만든 정권이다라는 게 동일시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부끄러워하지요. 빨리 그 정서가 전달이 되셔야 될 텐데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정서를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밀리면 죽는다고 버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민심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 수도권 의원이세요. 그렇죠. 서울 모르실까요? 경북 네. 의원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나경원 의원, 김재섭 의원 이런 수도권 의원들은 그렇죠. 저는 다 알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데 버텨야 된다. 여기서 버티지 못하는 순간 밀리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괴벨스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처음에는 부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이 되지만 이게 되풀이되면 결국엔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기조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버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무위원들이 좀 국회에 와서 너무 이렇게 송구한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굉장히 뻣뻣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이 똘똘 뭉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좀 TK 민심을 살피셨군요. 대구 사는 가족들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윤석열 찍은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탄핵이 가결되던 날 조용히 이불 싸가지고 다른 방으로 옮겨간 뒤로 요새 다 각방 쓴다고. 대화가 이게 좀 단절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으면
끝까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거든요. 근데 아. 요즘은 그러지 않는 본인들도 잘못된 건 늘 안다. 닮는 거죠, 그냥. 예, 그러게요. 연우님께서 이렇게 슈퍼챗 써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뭐 어떤 특정 지역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특검 받으면 탄핵될까봐 반대하고 대통령 내락한 적 없으니까 탄핵될까봐 반대.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연우님께서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나 이번 기회를 잘못된 뉴라이트 극우 성향이 정리되길 좀 바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대구 경북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늘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을 저렇게 만든 거는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절대 사면복권은 없어야 된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저런 극우 세력을 키웠던 것은 결국에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와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박근혜까지. 사면을 했던 것이 그 사면된 그 전직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극우파들이 똘똘 뭉칠 수 있게 만들었던 저는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나면 절대 사면 복권을 정치권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관련된 법안도 좀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앞서 나가서 또 이 상황들을 대비하고 계시네요. 그럼 저희가 끝으로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국 결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세 명의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대해서 조금 전국을 그려보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법조계 전문가들, 그 다음에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것이 권한이 있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권한대행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은 국회 몫이잖아요. 네. 대통령 몫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행의 경우는 형식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저는 이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을 하고 거라고 또 봅니다. 대통령이 시간을 네. 끌어서 4월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길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또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저희가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덕수한테 이게 경고장을 날린 네. 이유는 그걸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네. 내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네요. 네. 예. 네, 일단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거부권은 쓰라고 하고 말이 안 임명은 되죠. 하면 안 된다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스스로도 하고 있는 이것도 무아지경의 한 일종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인 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리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극적인 권한의 행사이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형식적으로 임명 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현상 유지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같다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 탄핵 당시에 탄핵 소추 단장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권성동과 2024년에 권성동이 싸우고 있다. 근데 제가 윤석열 내란 사태 이전에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이 스스로 싸우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근데 그 결과가 지난 내란 사태였던 거잖아요. 저는 2017년의 권성동과 2024년 권성동의 싸움의 결과는 국민의힘 해체일 거다라는 경고를 꼭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해산이 결과일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예. 윤석열이 자기가 선거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아니 검사 시절에 했던 말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기억을 못 하는데 자기의 저기 윤석윤이라고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기억을 전혀 못해서 얼른 대통령 유튜브 알고리즘에 저희 방송이 넘어가서 자기가 했던 말을 좀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만 듭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양한 유튜브로 보면 될 텐데 극우 유튜브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제가 않나. 그때 그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 뒤에
그 피의자 윤석열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담화 발표한 적 예. 있었잖아요. 그게 발표가 딱 끝나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 이봉규 TV를 들어가 봤어요. 네. 여기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지?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나 그 진행자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걸 볼 수밖에 없겠구나. 윤석열의 그 인식 수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뭐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막 쏟아지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극우 유튜브 TV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처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버텨라였거든요.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버티십시오. 이게 기조였거든요. 참 저희가 그래도 연말이어서 저희 시민분들한테 그리고 이게 불안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시는 시민분들한테 한 말씀으로 좀 마무리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올해의 인물로 저희 송년호를 만들었는데 K 민주주의를 지켰던 저희 헌법을 지켰던 시민들을 저희가 꼽았거든요. 각자 지금 이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뭐 두 분에 대한 응원도 보내주시지만 진짜 이 사태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각자 시민분들한테 한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먼저 할까요? 네. 네, 얼마 전, 그러니까 국회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의원회관과 뭐 소통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있는데요. 그 지하 통로를 걸어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헌정 순간들을 이제 사진으로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거길 걸어가면서 눈에 띄었던 게 97년 IMF 때 국회에서도 근무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위기 극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사실 12월 3일 내란 그 이후에 국민들 앞에서 집회에서 발언할 기회도 있었고 뭐 기자회견할 기회도 있었고 뭐 뭐 집회 현장에 나가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막 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을 준비하는데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는 말 말고는 떠오르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결국에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것은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딱 한 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지켰던 힘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많이 걱정도 되시겠지만 광장을 가득 채웠던 우리 서로의 온기가 저는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이 인용되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광장에서 또 국회에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미 의원님도? 저는 어제 그 남태령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의 투쟁은 늘 외로웠고 매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한 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었는데 어제 저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연대가 보여주는 힘, 곧 희망이다. 정말 연대의 힘은 세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고 농민들도 비록 쌀값은 18만 원밖에 안 되지만 돌아가면서 이 마음 가득히 그 희망과 위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 함께는 못했지만 또 각종 물품과 후원으로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서로의 온기로 마음을 더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더해서 2025년에 더 좋은 정치 뉴스로 두 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